다니고 며칠 동안 디톡스를 했는데 그만큼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런 건강 원리대로 평생을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분도 있겠고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또 몸이 이런저런 독소가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이제 전신을 씻었으니까 이제 가끔 들어오는 독소들도 종종 손발을 씻듯이 이런 방법들로 씻어주면 아주 좋아요. 특별히 1대3의 법칙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6월절 잔칫날 예루살렘을 들어갔는데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한눈을 팔았죠. 잃어버린 것은 하루였는데 다시 찾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놓치는 건 쉽습니다. 내려가는 건 아주 쉬워요. 다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잃어버렸다. 하루 정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좀 먹고 독소가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데는 한 3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를 디톡스를 하면 좋겠어요? 한 3일 정도. 한 끼를 잘못하면 하루 정도 잘못하면 씻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3배로 노력을 안 하려면 그냥 쭉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도 살다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면서 이 방법들을 종종 이렇게 생활화하면 참 좋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도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죠. 그냥 디톡스만 할 게 아니고 그 디톡스 하는 동안에는 가능하면은 좀 휴가를 내든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바쁘게 하지 말고 조용한 마음을 먹고 디톡스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만 읽으면서 디톡스를 하면은 영적으로도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지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언의 신을 한 주일 동안 하루 종일 읽으면서 디톡스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영육이 정결하게 되는 어느 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을 달라고 갈급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부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짧은 한 주간이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법을 좀 배웠어요. 백투 에덴은 2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설악산에 있는 백투 에덴 힐링 캠프에서는 평생 잘못 먹으면서 여기저기 축적된 독소를 이렇게 디톡스를 통해서 다 비우는 프로그램,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나 평생 이렇게 안 먹으면서 살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이 디톡스를 하면서 좋아진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통증이 사라졌어도, 아무리 혈압이 떨어졌어도 안 먹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혈압이 여전히 떨어져 있어야 되고, 먹으면서도
통증이 없어야 그게 이제 치료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우기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먹는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여기다 넣어줘야 될까? 그래서 채우기 프로그램이 또 돌아가요. 그래서 비우기를 하고 채우기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잘 배워서 몸과 마음이 이제 익숙해지도록 하기만 하면은 웬만한 종류의 질병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다 멀리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디톡스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먹으면서 살아야 될까? 다이어트와 백투 에덴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건강을 위해서 또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보면은 고기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메이커이시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입력시켜 줘야만 건강하고 또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매뉴얼에 기록을 해 주셨어요. 어떤 기계라도 그 매뉴얼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연결시켜라. 이거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메이커라고 하면은 창조주라고 하면은 어떤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지도 매뉴얼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내문 사용 설명서 66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66권 성경책 아니겠어요? 거기에 어떤 음식을 어떤 에너지를 먹어야 될 것인지 인간을 창조하고서 바로 가르쳐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분명한 매뉴얼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여기 우리 인간이 먹어야 될 식물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 배추도 채소죠? 씨가 맺나요, 배추도? 맺죠? 그럼 먹을 수 있겠어요. 자, 무도 채소죠? 씨가 맺습니까? 맺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채소는 먹을 수 있겠어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논에서 이제 새싹이라고 하는 채소가 올라오는데 조금 더 커서 그냥 그 싹을 전구지처럼 잘라 먹어도 되겠지만 조금 더 커서 씨앗을 먹을 수도 있겠죠. 보리나 쌀이나 그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씨앗을 먹느냐 이파리를 먹느냐는 차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씨 맺는 모든 채소 속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채소와 곡식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사과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과도 씨가 있습니까? 예,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있죠. 이거 다 줬다고 했으니까 사과도 먹을 수 있겠고, 배, 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과일은 다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일 중에서 살구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살구의 요 과육을 먹을 수도 있겠고, 또 그 속에는 씨앗도 먹을 수 있을까요? 예, 먹을 수 있겠죠. 비슷한 종류가 아몬드예요. 예, 그러면은 모든 나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육이라고 하는 과일을 먹든지 그 속에 있는 씨앗 종류, 그것을 우리는 견과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 분류법으로 얘기하면은 채소도 먹을 수 있겠고, 곡식도 먹을 수 있겠고,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견과류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기와 채소는 어디 껴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완벽한 채식, 완벽한 채식을 우리들의 메뉴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음식에 대한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 시대적으로 좀 변합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시대적으로 변하는데,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분명히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고기와 생선을 먹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은 생선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이 음식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원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들이 가능하면 질병 걸리지 않고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으로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별로 그런 원칙 하에서 그 상황에서는, 그 환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질병이 안 걸릴 수 있을까, 이런 같은 원칙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오염되지 않은 참으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지금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대로 고기, 생선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완벽한 채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뀝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때는 어떤 열매도 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과도 먹을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점점점 멀리 등지고 떠나간 삶을 살면서 이 지구는 타락하고 또 오염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다가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 그래서 물로 한번 지구를 다 씻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제 물로 안 뒤덮인 곳이 없을 정도로
씻어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노아 홍수 사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가 물로 다 뒤덮였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별을 주셨죠. 그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물에 잠기지 않는 유일한 곳, 바로 노아 방주를 설계도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요즘 과학자들이 그 설계도를 분석한 바로는 아무리 전 세계가 다 물로 뒤덮였어도, 아무리 폭풍우가 이리저리 휘몰아쳐도 그때 배는 인천항에서 뉴욕항까지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1등으로 가기 위한 배는 아니에요. 목적은 하여튼 뒤집혀지지 않고 살아남으면 되는 용도의 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조선소에서 만든 배보다도 이런 폭풍우와 풍랑 속에서 뒤집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배의 설계도는 바로 노아 방주의 설계도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무게중심을 따져보면 오뚜기는 아무리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듯이 이 배는 구조적으로 광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이런 비율대로 만들어 놓은 배는 뒤집어 놔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노아 방주 속에 그 뱃속에 있는 동안에 먹고 살아남을 음식들을 어떤 거는 얼만큼 어떤 거는 얼만큼 거기다 넣어놓으라고 하는 자세한 인도가 있었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몇 사람이 살아남았습니까? 8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과는 너무 환경이 달라진 곳에서 또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딱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보니까 전 세계는 다 물로 뒤덮였어요. 그러면 물로 뒤덮이면 물에 잠겼었던 곳은 어떤 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에 논이 다 물로 덮였어요. 거기는 벼가 삽니까, 못 삽니까?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농사는 그 해 이제 열매를 따먹는 것인데 그 해 농사는 다 끝난 것입니다. 이 북한이 한번 홍수 지면 굶어 죽는다고 다른 나라에서 좀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이런 엄청난 사건 뒤에, 노아 홍수 뒤에는 먹을 만한 채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아 방주에다가 뭘 갖다 놨다 할지라도 곡식은 있겠지만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에 채소가 어떻게 충분히 있을 리가 없죠. 1년 동안 그걸 어떻게 씨앗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준 식단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굶어 죽기 딱 좋게 생긴 겁니다. 음식을 주신 기본 원칙은 살을 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환경에서는 최대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으라고 하는 똑같은 원칙을 제시해 주시지만 노홍수 때는 에덴 동산의 상태와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거기서 에덴 동산의 식단대로만 먹으면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이 환경 속에서도 네가 꼭 살아남아라. 이 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냥 율법으로만 따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음식을 준 법칙은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는 할 수 없이 고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칙은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고기는 채식보다도 독소가 10배 이상 많은 것이니까 너한테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이 음식이 있을 때는 고기는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이 노아홍수 때는 그거라도 먹으면서 살아 견뎌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지만 원칙은 똑같아요. 그럴지라도 독소가 많은 건 가능하면 먹지 말아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3절부터 보면은 고기도 다 고기가 아니다. 정결한 고기가 있고 부정한 고기가 있다. 할 수 없이 살아남을 때까지 먹기는 먹을지라도 똑같은 원칙에 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라. 그 중에서도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이 지구에서의 삶은 에덴에서 멀리 동떨어지는 삶을 삽니다. 신라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라권의 여정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복락원의 여정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고기나 생선을 일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쳐 주실까? 이런 변화된 요즘 마지막 시대 환경에서는 살기 위해서 가능하면 독소가 내 몸속에 덜 들어오도록 해주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너무너무 독소가 많은 시대입니다. 오염이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에 사는데 만병의 근원은 또한 독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먹는 음식, 살아야 되고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독소가 없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독소가 오염이 되어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내 몸에 가능하면은 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이 살아남기에 유리할까? 고기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식 속에는 섬유질이 있어요. 그래서 설령 오염된 독극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세상일지라도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 채식을 먹으면 그 섬유질이 독소를 끝까지 끌고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고 그냥 변과 함께 나가버리기 때문에 독소 때문에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음식 원칙이 이사야 66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아주 독특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사야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과 같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죠. 근데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서고 그 뒤에 있는 27장이 제2 이사야서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신약이 시작을 하나요?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을 딱 펼치면 그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 똑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는 같은 메시지가 발표되면서부터 제2 이사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 맞춰져요.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66장은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기 직전에 이사야 58장 정도에 보면 세상에서 진리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그 무너진 진리를 보수하고 수보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남은 무리들이 일어날 것을 또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60장 정도 가보면 드디어 그들이 하는 마지막 운동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방에서 다 너희들에게 다 다가올 것이고 다 너희들 품에 안길 것이고 이 운동이 땅 끝까지 전파될 놀라운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마지막 때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가려내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 심판의 기준을 좀 한번 보면은요, 바로 이사야 66장 제일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사야서가 맞춰지는데 그 새하늘 새 땅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지 여기 심판이 있겠다라고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가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림일까요? 초림이 아닐까요? 불에 옹이 되어 내려오신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봐도 과거의 일은 아니에요. 초림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으면 다 그냥 옛날 거라고 엎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구약 성경에 있지만 분명히 사건이 지나간 사건이 아닌 거예요.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는 것인데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뭘 베푸시는 사건이에요? 심판을 베푸시는 사건입니다. 지나간 사건이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내려오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겠다 그랬습니다. 멸망당할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멸망당할 자가 누구인지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는데,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여기 스스로 거룩히 구별했다, 스스로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거룩할 성자 성도라고 불러요. 굉장히 거룩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주여 주여 그렇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살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름대로 십자가 믿으면서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자기 영혼 씻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다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지만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주여 주여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주여 스스로 다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무리 스스로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다 용서받았다고 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똑같은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살육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폐지된 것처럼 보이는 법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법 10계명은 폐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1.1획도 폐지될 수 없어요. 또 우리들의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면 잘 보존할 수 있는지, 그 건강에 대한 법칙도 십자가와 상관없이 여전히 폐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건강에 대한 법칙, 특별히 먹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 살아서 들어가려면 에덴 동산의 음식까지도 이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돼지고기나 이 여러 가지 가증한 물건들을 먹는 자들, 그 건강에 대한 법칙까지도 지키는 자들만 마지막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오염된 세상에서는 세상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도 고기를 먹는 한은 독소가 10배 이상 더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에다가 오염된 그 고기까지 먹는 한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기도하면서 십자가로 영혼을 씻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오염된 공기와 이 오염된 음식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병들어서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암으로 쓰러져 죽든지 염증으로 다 썩어서 죽든지 악하고 독하고 헌내가 나타나는 첫 번째 재앙도 통과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이 온 몸과 혼과 영이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살아서 영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에 생명이 육체까지도 흠없이 독소로 다 염증 생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주신 이 건강 법칙까지도 깨닫고 지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학자들도 고기를 먹으면 수많은 질병들 때문에 다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육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서 네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일관된 법칙에 의해서 새하늘 새 땅 들어가기 직전에는 고기를 먹는 자들은 망한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신이 썩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 말씀의 의미까지 깨닫고 고기를 완전히 끊고 섬유질이 많은 채식을 하면서 설령 너무 세계가 다 오염이 돼서 독소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채소 속에 있는 섬유질이 독소를 끌고 내 몸속으로까지 흡수되지는 않도록 막아주면서 그대로 다 배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서 새하늘 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건강기별과 음식에 대한 권면은 전도하라고 준 기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으라고 준 기별이에요.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만 현미밥 먹어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가증하게 보인대요. 응? 저 밖에서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이 이 힐링센터에 와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건강법칙을 살펴보니 이게 아니었구나. 며칠 동안만 자기가 지금까지 먹던 음식 버리고 다 이대로 살아봤더니 암이 사라지고 아토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거야 하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남은 교회를 딱 안식일날 가서 출석을 했더니 고기를 다 먹는 거야. 이분들이 볼 땐 가증하게 보일 수도 있을까요? 그거 전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먹고 다 살아남으라고 준 기별이에요.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나 봐라. 나 이렇게 먹었더니 건강한 거 봐라. 입으로만 전도해가지고는 이제 전도가 안 돼요. 봐라. 이대로 살았더니 봐라. 얼마나 좋으냐. 이거 외에는 앞으로 전도 안 됩니다. 내가 편지가 돼야 돼. 편지가.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나가는 그 영광의 빛이 그 정말 향기 나는 삶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개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빛이 오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했었던 것. 어느 날 내가 이제 지금까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 거야. 이걸 개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살았더니 여기에 있는 영육의 더러움이 다 씻어지고 그렇게 영육의 더러움이 씻어지는 정결한 그릇 속에
퍼내면 한 바가지가 어디선가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 만물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거룩한 영을 담도록 되어 있었지 미움을 담도록 되어 있지 않고 죄를 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다 비웠더니 드디어 그 자리에 채워져야 될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데, 이 거룩한 영이 담겨져 있는 이 육신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유전자 에덴 동산의 상태로 스위치 꺼지고 켜지면서 모든 병 다 사라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치료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개혁의 사건과 함께 늦은비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 늦은비 성령의 능력으로 불치병까지 치료될 수 있는 기적의 선물이 주어지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운동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몸과 혼과 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살아가다가 드디어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채식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잃어버렸던 생명과가 다시 등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뭐 언제는 먹으라고 했다, 언제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인데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0페이지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육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기가 그들의 식사의 일부가 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만 온전해서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들, 살아 승천할 사람들, 지구 역사상 아주 특별한 이 14만 4천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건 뭐 하늘 찬양대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의 식탁에서는 고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기를 먹는 한은 육체적으로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혁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에 알고 있었던 그대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고기는 독소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데,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정말 이 마지막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이제 뭐 영감의 빛 안 받아도 이제 다 알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요즘 고기는 옛날 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오염이 돼 있잖아요. 뭐 얼마나 항생제에 범벅이 된 고기인지. 닭을 요즘에 한두 마리 키우지 않습니다. 수만 마리 키워요. 전염병 돌았다면 다 죽고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이 돌면 그때서 약 주느냐? 그러면 바보지요. 전염병 돌기 전에 미리 항생제 줍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닭고기는 항생제가 다 찌들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계란도 항생제가 다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규적으로 항생제 다 투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가축들은
사료 속에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다 아예 들어있어요. 그렇게 빨리 뻥튀기처럼 키워내지 않으면 사료값 대비 고기값이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6개월, 1년 정도 키워야 잡아먹을 만한 이 병아리가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한 달짜리가 시중에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 촉진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기 때문에 금방 뻥튀기처럼 튀겨져요. 그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예전에 할머니들은 한 16살 정도 돼야 초경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12살, 9살, 8살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 촉진제 들어있는 치킨을 먹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뭐 예언의 신까지 안 봐도 이건 뭐 이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밖에 사람들도. 그런데 생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그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좀 그런 질문이 좀 생길 수 있겠어요. 자, 왜 생선도 먹지 말아야 되는지 확실한 연구 결과들을 좀 봅니다. 이 오염된 세상에는 독극물들이 유기체 속으로 들어가면은 안 빠져나가요. 한번 들어가면 안 빠져나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이게 축적이 됩니다. 축적성이 있어요. 그렇게 모아놓은 것을 누군가가 딱 잡아먹으면 농도가 더 확대되겠죠. 확대성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네파에서 조금 올라가면 클리어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이름이 좀 깨끗한 호수일 것 같잖아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우리나라 호수보다 깨끗해요. 거기에서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그 호수 물을 떠서 검사를 해보니까 농약 DDT가 검출이 돼요. 얼만큼? 0.02 ppm 정도 검출이 됐어요. 이것은 물 1억 방울 속에 DDT 2방울 정도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1억 방울 중에 2방울밖에 안 돼. 이 DDT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밭에다가 뿌려준 DDT 중에서 비가 오니까 흘러서 들어갔을 거예요. 진짜 눈금만큼도 아니게 들어간 거예요. 깨끗합니다. 그런데도 이 독극물은 축적성과 확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엔 몰랐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데, 자, 이 속에서 이 물 1억 방울 중에서 DDT 2방울 정도 약간 오염된 호수물 속에 플랑크톤이 살고 있겠죠. 플랑크톤이 물을 이제 먹으면서 자랄 겁니다. 물을 뻐끔 1억 방울을 먹으면 DDT는 몇 방울 먹겠어요? 2방울. 근데 문제는 들어가면 안 나가.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 플랑크톤을 또 잡아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물보다도 DDT가 플랑크톤 몸속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죠. 축적이 되니까.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5 ppm으로 이게 높아졌어요. 농도가. 뭐 한 1개월 정도 먹으면 이렇게 좀 더 축적이 되겠죠. 그런데 피레미가 이 플랑크톤을 한 입에 딱 먹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얘는 1개월 동안 힘들게 모아놨는데 피레미는 그냥 꿀꺽하면 5ppm짜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랑크톤을 먹는 피레미를 잡아서 보니까 그 피레미 속에는 40 내지 300 ppm 정도로 확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피레미를 또 큰 물고기가 잡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손바닥만한 이런 물고기를 잡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최고 2500 ppm까지 DDT가 검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혹시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이 봄에
이렇게 철렵 같은 거 해보셨어요? 들에 나가서 밥해 먹는 거. 그때 쌀을 가지고 나갔는데 물은 어떤 물로 밥을 했나요? 강가 시냇물, 그 물 떠다가라 했죠. 근데 요즘에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왜 못하죠? 오염이 됐으니까. 그죠? 그 물로 떠서 해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 물 가지고 간 걸로 하지. 그런데 요즘도 그 물에서 강에서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은 끓여 먹나요? 끓여 먹죠. 이렇게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없는 거야, 세상에. 거꾸로 해야 돼요. 밥은 그 물로 해도 돼, 차라리. 그런데 그 물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오염된 그 물보다도 그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물고기는 그 독극물을 더 모아가지고 있는 생명체라 이거예요. 오염된 물을 가지고 밥도 못해 먹을 정도다. 이건 오염됐으니까 못해 먹는다. 만약에 그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잡은 물고기는 그 오염된 그 독극물이 물보다도 100만 배 이상도 오염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는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는 100만 배 이상도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독극물들이 그 고기 속에서 지금 발견이 되는지 몰라요. 농약 준 거 다 그리 흘러가 있습니다. 살충제에다가 뭐 수은에다가 뭐 발암물질 다이옥신에다가 별게 다 있어요. 어느 정도일까?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USA 투데이지에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 바닷물도 수은으로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수은이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는가? 미 환경보호국의 발표로는 1리터당 5마이크로그램까지 수은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게 좋지만 그 정도야 뭐 오염된 세상에서 어떡하겠느냐. 봐주자. 5마이크로그램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수은으로 지금 오염이 돼 있고 그것을 빨아먹으면서 자라고 있는 바다 물고기는 수은이 더 농도가 짙어져서 그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들 몸속에서는 2 내지 90마이크로그램까지 수은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수은의 허용치보다도 최고 18배까지 수은이 몸에서 검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수은 중독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우리나라 연구 결과들도 나옵니다. 자, 수은이 이렇게 좀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탈모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무력감, 그냥 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맨날 이상하게 원인 모를 두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이 마지막 오염된 시대에는 더 이상 생선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혼의 신에서도 계란과 우유는 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언의 신도 율법적으로 먹는 것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뭐야? 우유는 아니면 아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먹을 수 있는데 언젠가는 환경이 변하면 오염이 되면은 그 우유도 계란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뭘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어떤 고기는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없어 이런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서적으로.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하실까? 이 원칙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FDA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일주일에 2개 이상의
참치 통조림은 위험하다. dangerous 그랬어요. 자, 참치 통조림 한 자리에서 하나 먹을 수 있습니까? 참치 통조림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한 자리에서 두 개도 먹을 수 있나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한 자리에서 두 개가 아니고 일주일에 두 개만 먹어도 위험하다. 그 정도로 수은이 오염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음식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여기 FDA에서는 임산부나 임신 예정자는 일주일에 360g 이상의 생선을 먹지 말아라.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60g이면 고등어 같은 건 크기가 얼마나 큰가요? 한 360g이면 시장 잘 보시는 분들 생선 360g 정도면 크기가 얼마나 가면 360g 나와요? 한 마리 반 정도 되나요? 한 요 정도 크기 하나면 360g 나가나요? 그죠? 반근이니까 그냥 밥상에 보통 나오는 거 하나 한 마리 정도도 360g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기 한 마리 정도. 그런데 한 자리에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주일에 360g. 이거 이상 먹으면 임산부나 임신 예정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수은이 신경계통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요 정도면 이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생선은 너무너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안 먹는 게 좋다. 근데 자꾸 왜 먹으려고 그래요? 아, 거기 등푸른 생선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 예? 그거 먹어야 치매 안 걸린다는데. 그런데 이런 독극물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이 소고기 못지않게 들어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속에. 예? 그러면 어떡하냐 이 오메가3는 아마씨와 들깨 속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더 많이? 고등어보다도 아마씨 속에 들어있는 이 오메가3는 44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등어 안 먹는 대신에 뭐 먹으면 돼요? 들깨나 아마씨나 치아씨나 수두르게. 솔직히 비린내 나는 생선 기름보다는 들깨가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소하고 얼마든지 대안이 있어요. 백투에델은 먹지 말라고 하는 데가 아니야. 더 좋은 것을 먹으라고 가르쳐 주는 데입니다. 대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선 문제도 이제는 개혁을 할 때가 됐다. 그거 안 먹고도 얼마든지 콩 단백을 먹으면 되고 또 견과류나 이 들깨 같은 걸 통해서 식물성 지방질을 먹으면 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실험해 보시고 실천하시고 체험하셔서 그거 안 먹어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이 있고 그거 안 먹어도 더 내 얼굴 봐라 더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몸과 혼과 영이 한없이 보존되어서 같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오메가3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하나 보면은요.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여기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요. 그 전에 보면 저도 참 헷갈렸어요. 어떤 논문을 보면 오메가3를 먹으면 전립선암이 덜 걸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어떤 논문을 보면 오메가3를 먹으면 전립선암이 더 많아진다. 막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어떤 연구 결과가 맞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이제
무슨 연구를 했는가 하면 오메가3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선 속에서 뽑아내온 동물성 오메가3가 있고 아마시 속에서 뽑아낸 식물성 오메가3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다 섞어서 오메가3 했더니 연구 결과가 막 전립선암 많이 먹으면 더 생긴다 덜 생긴다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동물성 오메가3와 식물성 오메가3를 분리해서 연구 결과를 다시 보니까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연구 결과를 봅니다.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립선암 가진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을 나눠서 오메가3 수치를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선을 많이 먹어서 오메가3가 혈중 오메가3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생선 섭취로 인한 오메가3 지방산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에 비해서 71% 악성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무슨 얘기예요? 생선을 먹어서 혈중 오메가3가 높을수록 낮은 사람보다도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논문 때문에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피 속에 오메가3 수치가 높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전립선암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71%가 더 높다는 겁니다. 헷갈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연구가 어떤 문제를 찝어서 발표를 했는가 하면, 그러나 플렉시드 오일, 바로 아마씨와 같은 식물성 오메가3는 전립선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생선 속에 오메가3가 있다고 먹는데 그 오메가3는 전립선암과 다른 암을 더 높여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 안 먹고 들깨나 아마씨를 먹으면 이 사람은 혈중 오메가3가 높은데도 전립선암은 증가가 안 되고 머리도 좋아지고 다른 여러 가지도 좋아지면서 부작용은 없다. 그러니까 생선은 이제 미련 갖지 말아라. 그거 오메가3 필요하다고 자꾸 먹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닷물이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좀 먹어도 괜찮았지만 요즘 생선은 아니다. 그러면 그 오염된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 미역이나 다시마는 어떨까요?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먹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제가 따져봤어요. 자, 오염된 물 속에서 사는 생선, 물고기는 축적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극물 먹으면 안 나가고 축적이 돼요. 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미역과 다시마는 축적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생명체고 똑같은 세포인데 얘도 물 먹으면서 자라는 거고 먹어서 들어온 독극물은 안 나가요. 자꾸 축적이 됩니다. 옛날 다시마가 아닙니다. 생각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까? 안 잡아먹습니까? 잡아먹으니까 물고기가 클수록 확대가 되겠죠? 확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대성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큰 다시마가 작은 다시마 잡아먹었다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뉴스는 못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이 다시마는 확대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 확대성은 없어. 다시마가 다시마를 잡아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물고기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독극물은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다 흡수가 돼버려서 내 몸을 망가뜨려요. 그러나 이 다시마와 미역 속에는 끈적끈적한 알긴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섬유질이 있어서 뭐 옛날 같지 않고 조금 독극물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섬유질이 끝까지 창자에서 이 독극물을 딱 잡고서 안 놔줘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면서 대변으로 버려주는 배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됐지만 미역이나 다시마나 톳이나 파래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그래도 좀 깨끗한 걸 먹을수록 더 좋겠지만 아직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멸치나 생선 같은 건 안 먹는 게 좋다. 멸치도 먹지 말아야 돼. 아니, 멸치는 생선 아닙니까? 아니, 멸치 속에 또 뭐가 이제 또 문제가 돼? 칼슘은 또 어떡합니까? 100g의 멸치 속에 칼슘이 이 멸치 속에는 한 1300mg 정도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칼슘이 뼛속에 흡수될 때는 칼슘 혼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칼슘과 인이 함께 흡수가 돼요. 그래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흡수가 되는데 멸치 속에 있는 칼슘은 인과 칼슘의 비율이 그렇게 이상적이질 못합니다. 수치적으로 높지만 그렇게 흡수율이 높질 않아요. 그리고 그 칼슘도 있지만 멸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거의 단백질이 모자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넘치지. 멸치 꼬랭지라도 먹으면 그만큼 단백질은 더 높아져요. 그러면 그 필요 이상 들어온 단백질이 분해가 돼야 되고 분해가 되면서 산성피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산성피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뼛속에 있는 칼슘을 알칼리성 물질이기 때문에 다 녹여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멸치는 칼슘이 좀 들어있기는 하지만 들어가는 것보다도 녹여내오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성 식품인 우유 속에 약간의 칼슘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칼슘이 많지 않아요, 우유 속에. 그런데 그거 조금 칼슘 넣어주고 그 단백질이 과잉 공급되면서 분해돼 가지고 산성피가 되기 때문에 뽑아내는 칼슘이 더 많아서 연구 결과는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이 더 심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간호사들 12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확실한 연구 결과예요. 우유 먹으면 뭐 뼈가 튼튼해진다라고 우유 장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먹는데 뼈가 더 약해진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정설이에요. 그러면 칼슘은 도대체 뭘로 먹느냐? 칼슘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검은 깨. 검은 깨는 100g 중에 1100mg이나 들어있어요. 그 많다고 알려져 있는 멸치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검은 깨는 그렇게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또 인과 칼슘의 비율이 좋아서 뼛속에 달라붙는 칼슘이 많아요. 검은 깨 살짝 볶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한 수저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있잖아요. 그 비린내 나는 멸치보다 오히려 한 수저 먹기가 더 멸치 한 수저 먹는 것보다 요거 검은 깨 먹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더 맛있고. 그래서 이 칼슘이 부족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검은 깨를 살짝 볶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한 수저씩 먹으면 최고의 칼슘제예요. 칼슘제 사 먹지 마세요. 그거는 무기칼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흡수가 안 되고 돌멩이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제일 흡수가 잘 되는 유기칼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검은 깨예요. 그래서
검은 깨를 볶아서 그 가루를 한 수저씩 먹으면은 아주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어서요. 먹지 말아야 될 얘기는 그만하겠어요. 식품 첨가물, 청량 음료, 생각보다 아주 무서워요. 자, 이런 얘기 제가 좀 넘어가고 이제 먹어야 될 걸 좀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만 배우지 말고 뭘 먹어야 되느냐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잘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5대 영양소를 갖춰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지려면 벽돌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철골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벽돌만 교회 질 때 1000추라고 왔어요. 몇 미터 올라갈까요? 건물이? 벽돌만 1000추라고 왔어. 몇 층 올라가겠어요? 교회 건물이 1층 올라갑니까? 하나도 안 올라가요. 오히려 이거 걸지적거리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입니다. 1m라도 올라가려면 벽돌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철골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퍼센티지가 맞아야 돼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가 죽습니다. 7년만 지나면 모든 몸의 세포가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럼 머리털 오늘 우리 장님이 빠졌습니까? 그럼 빠진 것만큼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대머리가 안 되려면은? 그러면 머리털을 만들 때도 5대 영양소가 있어야만 만들어지지 그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은 5대 영양소 개념이 없이 먹기 때문에 다 영양실조, 안식일교인들도. 제가 오늘 할머니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밥을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간다고. 그래도 그러면 서운해서 안 된대. 막 주저앉히더니 부엌에 가서 밥상을 딱 갖다 펼치는데 그런데도 나가면 진짜 서운해할 거 아니겠어요? 밥상부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앉았더니 이제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씩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단 딸그락 하더니 밥을 한 그릇 갖고 오는 거예요. 밥부터. 그게 무슨 밥인가 하고 보니까 무밥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무밥을 먹고 갈 수 있겠구나. 그게 조금만 기다려보래. 그래서 부엌에 가서 또 딸그락 하더니 이번에 국을 가지고 오는데 무슨 국인가 하고 보니까 무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국까지 나오네. 그 또 부엌에 가서 또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물을 하얗게 쓸어서 싹 삶아가지고 만든 무나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야, 오늘 진짜 내가 좋아하는 무 실컷 먹고 가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 또 반찬을 가지고 오는데 생채나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데 또 깍두기가 나와요. 그 다음 또 나오는데 총각김치가 나오네. 네? 할머니는 지금 반찬이 한 6개 나왔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제가 볼 땐 몇 가지 나온 거예요? 뭐 한 가지 나온 거야. 웃을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딱 나왔는데 보니까 밥에 콩이 나왔어. 보니까 또 콩조림이 나왔네. 새카만 콩. 또 두부가 나왔네. 무는 또 저 국은 또 두부국이야. 거기다 또 청국장도 하나 또 투가리로 나왔네. 많은 것 같지만 지금 뭐만 나오는 거예요? 콩만 나오는 거야, 콩만. 에? 김치에다가 겉절이에다가. 그러면 이게 다른 반찬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상은 가득 채웠는데 그 중에 어떤 영양소는 완전히 하나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 짝을 져서 먹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정성껏 반찬을 만든다고 해도 어느 한 가지 영양소는 완전히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5대 영양소를 다
빈틈없이 딱 보면은 1초 안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네? 요걸 딱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시장에 가서도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뭘 사야 되나? 근데 원칙이 있어야 뭘 사는지 알지요. 아무리 많이 사도 같은 것만 계속 사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 딱 보면 1초 안에 이제 와서 뭐 영양학과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안 배워도, 딱 보면은, 뭐가 부족하다. 알 수 있는 이 5대 영양소 별 식단 짜는 법, 요거 하나를 배우면 건강이 놀랍게 좋아지는데, 안식일교인들도 요걸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부분이 다 영양이 부족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에너지를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이 에너지는 있어야 살 것 아니겠어요?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탄수화물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탄수화물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무엇일까? 곡식입니다. 곡식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무조건 곡식은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곡식이 뭐가 있어요? 쌀도 있고 보리쌀도 있고 밀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간단해. 그냥 탁 보면은 뭐는 하나 있어야 돼? 곡식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아무리 급해도. 밥이 없는 밥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곡식으로 갈까? 쌀로 가자. 쌀 중에서도 밥으로 갈까? 떡으로 갈까? 떡국으로 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떡볶이로 갈까? 그러나 이건 다 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취향대로 지루하지 않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밀로 가자. 그러면 뭘로? 국수로 갈 수도 있고 칼국수로 갈 수도 있고 부침개로 갈 수도 있고 뭐 빵으로 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음식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양학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탄수화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보리로 가든 뭘로 가든 하여튼 곡식 중에 하나 있는가 이거 보면 돼. 금방 보이죠? 그리고 또 어제는 쌀로 갔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보리로 갈까? 밀로 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식단을 짜지만 원칙은 분명해. 곡식 중에 하나로 탄수화물은 먹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단백질을 또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피부, 근육, 뼈 모든 게 다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의 조직이. 근데 얘들이 수명이 있어서 다 죽지 않습니까? 때로 죽어 나오기도 하고 머리털어 빠지기도 하고 적혈구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것만큼 만들어지려면 재료, 단백질은 무조건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인데 필수 아미노산은 합성이 안 돼. 다른 아미노산은 합성이 되지만 이건 뭐 필수적으로 몇 끼마다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단백질은 뭘로 먹어주면 좋겠어요? 고기는 어떨까요? 단백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고기를 먹으면은 기름이 문제야. 포화지방이 들어있어서 기름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단백질은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혈관 다 막아버려. 뇌졸중 심장병의 원인이라고 밝혀졌으니까 단백질이 있지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도 포화지방이 아니고 묽게 만들어주는 이 피를 묽게 만들어주는 불포화지방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은 하나도 없고 이미 들어있는 콜레스테롤까지 싹 청소해서 버려주는 레시틴까지 들어있는 기가 막힌 단백질 공급원 뭘까요? 콩입니다. 콩. 자, 그래서 매 끼마다 콩 종류는 하나 들어가야 돼. 콩 종류는 뭘로 들어가든 한 종류 이상은 들어가야 돼. 콩에 밥에 콩을 넣어서 나오든 아니면 두부가 하나 나오든 아니면 두유가 나오든 청국장이 나오든 또 뭐가 있어요? 뭐
된장으로 나오든 콩나물로 나오든 콩조림으로 나오든 하여튼 뭐 다양한 하여튼 콩 종류 하나는 나와야 되니까 영양학과 안 나와도 금방 보이겠죠. 콩이 빠졌네. 콩 중에서 오늘은 서리태콩으로 갈까? 완두콩으로 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콩 종류는 하여튼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질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방질. 지방은 똑같은 1g당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4kcal 밖에 안 되지만 얘는 9kcal. 그래서 든든하게 고기를 안 먹는데도 배가 안 고프고 고기 생각이 안 나기를 원하면, 또 너무 마르지 않기를 원하면 지방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지방은 모든 세포의 막을 형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지방이 없으면 안 돼요. 특별히 뇌세포의 20%는 필수 지방산이 재료입니다. 지방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부실해져요. 그러면서 성격이 부실해집니다. 특별히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고기가 해롭다는 강의만 어디서 막 자극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날부로 또 성격이 화끈해서 냉장고 다 청소하는 거야. 아주 화끈해서 좋아해. 싹 버려.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고기 안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기 속에는 포화지방도 들어있지만 불포화지방도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더 많을 뿐이지 거기도 오메가3 들어있어요. 내 몸에도 오메가3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럼 돼지에는 왜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대충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문제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여러 가지 순환기계통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안 먹으면 식물을 통해서 이런 지방질을 먹을 때는, 단백질을 먹을 때는 어디 한 군데에 다 들어있질 않아요. 소는 이것저것 먹어가지고 자기 몸속에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데 쌀 속에는 다 들어있지 않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그래서 이것저것 내가 골라서 식단을 짜가지고 먹어야만 영양결핍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을 때는 나름대로 그 속에 불포화지방도 있고 필수지방산도 있고 오메가3도 있어서 뇌세포의 약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는데 고기를 딱 끊고 고기만 안 먹으면 다 한 거야. 그러면 필수지방산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 뇌세포의 막과 세포의 막이 죽어가는데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 부실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몸에서 본능적으로 그 지방이 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보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결국은 고기를 다시 먹어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율법적으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는 땡기지만 깡다구로 안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지방을 안 먹는 한은 살이 빠져서 일반적으로는 빼싹 말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수지방산이 부족해가지고 뇌세포가 부실해집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기분이 팍 나빠. 그러면 기분 나쁜 것까지는 조금 돌아가는데 저 사람이 왜 오늘 저 말을 했을까?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요것까지 머리를 굴릴 만한 구조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고 깐깐한 성질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자, 채식을 하자, 그렇게 먹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좀 닮아보자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열심히 채식을 했는데 더 반대로 닮는 사람이 많아. 더 깐깐하고 막 융통성이 없고 뭔가 잘못 채식을 하는 거예요. 채식을 할 때는 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단백질을 콩 종류를 통해서 먹어줘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지방질은 견과류를 통해서 먹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세포의 막도 잘 만들어져서 아주 사랑스러운 품성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살도 그렇게 빠질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지방질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언제나 든든해서 고기를 봐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이 지방질은 뭘로 먹어줘라? 견과류를 먹어줘라. 견과류를 먹어줘라. 그래서 무조건 밥상에 뭐는 하나 나와야 돼요? 무조건 견과류는 나와야 돼요. 근데 한국인들이 이게 약해요. 얼마나 약하냐? 견과류는 1년에 한 번 대보름날 먹는 민족이에요. 에? 얼마나 이쪽 영양소가 부족한지 대보름날 딱 한 번 견과류 먹었더니 부스럼이 없어졌대. 아니, 세상에 이게 얼마나 부족했으면 딱 한 번 먹고 부스럼이 없어져요? 견과류 먹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 그래서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요양원도 가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요양원이 견과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막 채식 뷔페 식당으로 막 자랑하고 그걸로 손님을 끈다고 하는, 제가 요즘 맨날 가서 매일. 근데 견과류가 없어요. 맞습니까? 견과류가 없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야, 진짜 참 많이는 나왔더라고. 많이는 나왔어. 견과류가 없는 채식 뷔페 식당이 어디 있어 이게? 그게 5대 영양소 강의도 안 들은 거야. 거기야 뭐 그렇다 치고, 요양원에서도 견과류가 안 나오는 요양원이 수두룩에 결국은 고기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꼭 한 끼에 살짝 한 주먹씩 견과류를 무조건 먹어야 고기 생각 안 날 수 있고,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요거 안 하는 한은 깡박으로 채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격만 깜족깜족 해가지고 고기 먹는 것보다 차라리 못해. 하늘나라 가는데 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채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견과류가 이게 안 먹어버릇한 사람들은 소화가 또 안 돼요. 그거 막 먹는 게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마른 사람은 견과류 먹으면 답인데 또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어. 그러는 사람들은 견과류 주스를 짜서 먹으면 돼요. 이 쌍기아로 된 좀 고급 이 녹즙기는 짜져요. 견과류를 불 구워서 견과류 1, 물 1 섞어서 같이 넣으면은 이쪽에 버터는 따로 나와요. 잼, 요건 잼으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견과류 주스가 나오는데, 요거를 공복에 마시면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든든하고, 디톡스를 할 때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요 견과류 주스를 물 마시는 시간에 한 잔씩 마셔주면 진짜로 배가 하나도 안 고프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대 영양소를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막 몸속에 들어가면 장작처럼 태워지는 영양소예요. 그런데 얘가 혼자 타질 않아요. 태워주는 영양소가 있어야 돼. 불쏘시개와 같이. 그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얘가 하는 일은 뭐 양은 적지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태워주기도 하고 뭐 만드는데도 도와줘야 되고, 이 미네랄은 또 양은 적지만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이런 미량 영양소, 거기다 효소를 넣으면 더 좋지만 하여튼 영양학 교과서에서는 5대 영양소인데, 얘들이 부족하면 이 세 가지는 장작만 쌓여있지 하나도 태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은 뭘로 먹어주는 게 좋다? 알약으로 먹으면 더 빨리 죽으니까 그건 오늘 갖다 버리고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빨이 멀쩡해도 20단을 먹기 전에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먹는 게 답이다? 즙으로 짜서 마시는 게 답이다. 그래서 매일 공복에 1잔 내지 3잔 정도 밥을 먹으면서라도 이 주스를 짜서 마시면 모든 건강 보충제는 다 버려도 이게 최고로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이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거 따질 것 없어요. 한방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따져도 비타민을 골고루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색깔별로 오장육부로 찾아가는 이 영양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노란색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런 이 비타민과 에너지는 위장을 보호해준다. 하여튼 어떻게 알았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전래돼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한방에는 딱 그렇다고 하지 왜 그런지는 없어요.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양방 영양학을 제가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노란색은 왜 노란색일까? 비타민 중에서 베타캐로틴이 노란색을 띱니다. 근데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은 무슨 일을 하는가? 점막세포를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근데 위장에 있는 점막세포는 수명이 하루 내지 이틀밖에 가지 않습니다. 얘가 죽는데 안 만들어지면 헐어버리고 속이 쓰리면서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식품을 먹으면 거기에 베타캐로틴이 있다는 얘기이고 그 베타캐로틴이 몸속에 딱 들어가면은 자, 성남으로 누가 이사를 왔어요. 교회가 몇 군데 있죠. 그런데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재주가 있어.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사람이 이미 있네? 그럼 거기 가봤자 뭐 희소성이 별로 없죠.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랜드 피아노는 있는데 피아니스트가 없어. 거기를 가면은 더 환영을 받을까요? 그럼 어느 교회로 가겠어요? 필요하다고 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에? 그럼 베타캐로틴 딱 몸속에 들어갔는데 오장육부를 다 한 번씩 돌아다녀 보는데 딴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위장에 딱 가봤더니 위장 점막세포가 막 하루 이틀 만에 다 없어져 버리는데 얘가 빨리빨리 안 만들어지면 큰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재생이 덜 돼서 지금 속이 막 주인 양반이 쓰리다고 그러는데 딱 노란색이 들어오는데 요걸 탁 재생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막 이리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노란색은 위장을 보호해주게 돼 있다는 것이 현대 영양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빨간색 식품은 한방에서는 심장을 강하게 해준다. 이렇게 전해 내려와요. 빨간색 식품은 왜 빨간색일까?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비타민은 빨간 토마토, 빨간 수박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모든 비타민은 열을 받으면 파괴가 돼버리는데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비타민은 열을 받으면 더 막 힘을 쓰는 거야, 얘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장기가 뭐예요? 심장입니다. 맨날 그냥 펌프질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불화자를 써요. 화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여기 막 열이 막 치솟아 올라가는 데예요. 다른 비타민은 다 죽어, 가봤자. 근데 라이코펜이 갔더니 뭐 얼마나 온도가 높은지 얘는 온도가 높으면 뭐 신나는 친구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심장으로 가겠죠. 뭐 자기 힘을 몇 배로 더 키워주고 인정해주는 데로 가지 않겠어요? 빨간색 식품은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자, 또 하얀색 식품은 폐를 보호해준다 그래. 폐. 한방에서는. 근데 하얀색 식품은 왜 하얀색 식품인가 하고 보니까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 항산화제가 있으면 하얀색인데 이 하얀색은 왜 이 폐를 보호해 주는가 하고 보니까 자, 하얀색은요 왜 하얀색입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을 받았는데 100% 반사하면 하얀색이고 100% 흡수하면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아하, 하얀색은 뭐 하는 에너지가 있다? 반사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럼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감기라고 하는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초입의 장기는 뭐예요? 폐지요. 여기 먹고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어떤 찬바람과 함께 여기 입구, 폐까지, 기관지까지 나쁜 기운이 들어왔는데 어떤 때는 여기까지만 들어온 경우도 있죠. 느낌상 알아요. 얘가 감기가 들어올라 말라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나가버려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때도 있죠. 그러면 여기 기관지까지 나쁜 사기라고 그러는데 사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버리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이때 하얀색 식품을 먹으면 반사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너 나가라. 그럼 둥지를 틀지 못하고 나가니까 감기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얀색 식품, 하얀색 배를 여기까지 들어올라 말라 할 때 싹 삶아서 꿀과 함께 마시면 감기가 싹 반사돼서 나갈 때가 있죠. 여기가 가래가 껴가지고 그렁그렁 할 때 하얀색 도라지를 껍질째 대추하고 물하고 넣어서 삶아서 그 물을 마시면 얘가 싹 나가버립니다. 허스키 목소리가 싹 좋아져요. 그래서 하얀색 식품은 어디를 보호해준다? 폐를 보호해준다. 자, 그 다음에 녹색 식품은 간을 보호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녹색 식품은 왜 녹색 식품입니까? 엽록소가 있으면 녹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 잎사귀 속에는 엽록소가 많은데 엽록소는 무슨 에너지가 있느냐? 엽록소는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과 공기에서 빨아들인 이산화탄소 둘 다 들어온 물이고 들어온 가스예요. 그런데도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엽록소가 하는 일은 이걸 분해시키는 거예요. 지저분한 H2O를 분해시키고 우리 코에서 나간 독가스 이산화탄소를 분해시켜서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찢어내고 그리고 H2O에다가 탄소를 딱 합성을 시켜서 붙여주면 CH2O라고 하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것을 합성을 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건 분해시키고 그걸 가지고 더 좋은 걸 합성해내는 에너지가 있어 엽록소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독극물들을 다 분해시켜주는 것이 무슨 장기예요? 간이죠. 그걸 분해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또 합성을 해줘요.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죽으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시체가 됩니다. 그 시체, 진짜 쓸데없는 빌리루빈 시체를 이 간으로 가지고 가면 이게 너무 많으면 노랗게 황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이 독극물도 시체도 간으로 가지고 가면 얘를 분해, 합성해서 당즙산이라고 하는 물질로 합성을 해줍니다. 얘는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기가 막힌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이 지금 너무나 독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쳐 있는데 녹색 식품이 들어오니까 분해 합성하는 에너지가 있는 친구가 들어왔네. 어디 들어가면 환영받을 수 있어요?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마셔주면 이 녹즙이 간을 회복시켜주는데 기가 막힌 힘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마시면 안 되지만. 마지막으로 검정색 식품은 신장을 보호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검정깨, 검정콩을 먹으면 흰머리가 검정머리로 변합니까? 변해요? 그 검정색이 그냥 올라가서 물감을 들여버려요? 그게 아니고 검정색 식품은 무슨 에너지라 그랬어요? 100% 흡수하는 에너지라 그랬어요. 그럼 오장육부 중에서 신장이 하는 일은 뭐냐? 세포가 일을 하고 나면 찌꺼기가 나오죠. 그 찌꺼기들은 혈관으로 다 정맥을 통해서 끌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지고 가요? 신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쓰레기 중에서 아직도 필요한 쓸모 있는 것들은 단백질과 영양소를 다 흡수하는 게 신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만 오줌부로 버려서 오줌으로 싸는 거예요. 그럼 신장이 하는 에너지는 흡수하는 에너지인데 얘가 나이 들면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단백뇨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검정색 식품이 들어가면 흡수하는 에너지 너 나 좀 도와줘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신장을 도와주는데 이 신장은 한방에서는 원기가 사는 집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신장의 힘이 빠지고 원기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젊음이 빠지면서 흰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검정색 깨를 먹으면 신장이 보해지고 다시 원기가 살아나면서 얘가 흰머리로 늙었는데도 검정머리로 젊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비타민은 각종 과일과 채소를 먹고 미네랄은 해초류 종류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5가지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식단 짜는 것은 탄수화물은 곡식 중에 하나는 들어갔느냐 보고, 또 단백질은 콩 종류의 하나는 들어갔느냐, 또 지방질은 견과류 종류 중에 한두 개는 들어갔느냐, 또 비타민은 과일과 채소가 들어갔느냐, 미네랄은 해초류 한 종류 정도라도 들어갔느냐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색깔을 아까 얘기한 5가지 색깔을 무지개 색깔로 딱 맞춰서 내놓으면 이거는 대통령 식단보다도 좋은 거예요. 아무리 간단해도 이렇게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내놓으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5대 영양소별 식단을 짜서 하루에 3번 맛있게 먹으면서 비우기 한 다음에 이렇게 좋은 걸로 채우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살다가 꼭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